오늘 할 차례가 어디죠? 감정평가인데 앞에 그 남겨놓은 게 있었죠. 자, 오늘은 각 그 주별로 뭘 했는지만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주에 뭐 했어요? 첫째 주에 총론했어요. 부동산 개념, 법경기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여러 가지 분류가 있었죠. 대지, 택지, 부지,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나지, 건부지, 법지, 빈지, 맹지, 자루형 토지, 불확지 뭐 이런 내용들 했고요. 부동산 특성, 속성 이거는 나중에 하시라 그랬어요. 미리 하면은 손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수요 공급에서 이 강론에 들어가서 경제론에서 수요 공급과 경기 변동이 있는데 그 중에 수요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죠. 수요 공급에서 유량, 저량 개념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 공급량 변화는 그제와의 가격이 변하는 거고 수요 변화, 공급 변화는 그제와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는 거고요. 가격이 변할 때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데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선의 자체가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균형의 결정과 이동을 했습니다. 균형이 결정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교차할 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 달성되는 지점입니다.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교차점이 바뀌는 거예요. 교차점이 바뀌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 곡선이 변하든 공급 곡선이 변해야 교차점이 변하죠. 그래서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에 의해서 균형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에 대해서 더 상세히 해야 됩니다.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했고요.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라고 해서 수량이 많이 변하면 탄력적이고 수량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뭐 일단 수량 변화의 크기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으로 넘어가서는 시장론에서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속성, 요걸 부동산 시장의 특성, 부동산 시장의 기능 이렇게 했죠. 부동산 시장의 기능 때문에 그 파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의 특성은 과장국수 비비자 했고요.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자고가 정량해서 자원 배분 기능.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를 했죠. 그 자원 배분 기능은 이제 그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시장 실패라고 하고 시장 실패가 나타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정책론으로 넘어가는 단계, 과정에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정책론으로 넘어가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그리고 부동산 조세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서 이 정부의 시장 개입을 위주로 설명을 했고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두 가지 주제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하나는 왜 개입하느냐, 또 하나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시장에 왜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시장 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개입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 처음부터 시장이 못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죠. 자, 근데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것은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토지용 규제냐. 이 중에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실패 수정에서 10문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게 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시장 실패의 원인에서 외공불비해서 외부 효과 공공재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외부 효과가 반 정도는 외부 효과에서 나오고요. 올해도 외부 효과에서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공공재, 그 다음에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곁다리로 해 두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에서는 직접 개입은 정부가 선수로 뛰는 거라 그랬죠. 수요자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근데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 세금을 부과하거나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또는 세금을 깎아주거나 이런 것들이 간접 개입. 그다음에 토지시장 개입하는 토지정책에는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이고요.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 지역지구제예요. 공법에서도 배우시죠. 근데 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중에 하나가 TDR 해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걸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토지 비축제도 이런 게 토지 정책이 이제 좀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시장 임대료가 너무 높다라고 판단될 때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해서 그러면은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랬죠.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규제하는 가격으로 계약서는 쓰더라도 웃돈을 얹어주고 거래하는 암시장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암시장에서 수수되는 가격과 규제 가격과의 차이, 음성적 지불이 수수될 수 있고 이중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임대료 규제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보조했고요.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받은 사람은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수요를 증가시키면 누구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공급자, 임대인도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랬죠. 이 모든 보조는 다 똑같아요. 수요자들한테 보조를 해주게 되면 공급자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이 분명히 생깁니다. 한때 이 공인중개사 학원에 재직자들,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으면 환급해 주는 게 있었어요. 수업료를 환급해 줘요. 돈 내고도 배우는데 수업 들으면 환급해 주니까 당연히 안 듣던 사람들도 재직자들이 엄청 많이 오겠죠. 그럼 누구도 이윤을 더 얻게 돼요. 학원도 이윤을 더 얻죠. 그러니까 학원 더 생기고 이러면서 공급 늘어나고 하니까 경쟁 치열해지고 그 과정에서 가격 다운되고 이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든 보조는 똑같아요. 모든 보조는 일단 수요자한테 보조해주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은 누구도 혜택 보는 거예요. 공급자도 혜택 보는 가격 올라가죠. 또 반대로 공급자한테 보조해주죠. 그래도 수요자가 혜택 볼 수 있어요. 공급자한테 보조해주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다운되겠죠. 그러면은 수요자도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100% 어느 한쪽만 혜택을 보지는 않아요.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한쪽에 보조를 해주거나 하면은 다른 쪽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 임대료 보조를 했고요. 나중에 꼭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조세에서 조세전가와 조세 귀착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선택의 여지가 많으냐에 따라 조세를 많이 부담하느냐 적게 부담하느냐 이렇게 있죠.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부담 덜 부담.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덜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그 선택의 여지가 많다 적다를 탄력성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탄력성이 큰 거예요. 더 탄력적인 거예요. 더 탄력적일수록 조세를 덜 부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정책론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으로 들어오면은 지렛대 효과 일단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려는 효과를 말해요. 우선 타인 자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자를 줘야 되는데 이자율보다도 더 높은 수익을 내게 되면은 그 이자만큼 주고 남는 것은 내 돈에 내 자기 자본에 이제 얹어지게 되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이 더 커지게 되죠. 우리가 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바로 이런 정의 지렛대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빌린 이자보다도 수익을 못 내게 되면은 내가 얻어갈 수익에서 떼서 이자를 채워줘야 되니까 내가 가져가는 수익은 더 적어지죠. 이게 부의지렛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때는 내가 얻을 수익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원금에서 떼서 이자를 채워줘야 되죠. 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죠. 여기 이제 부의지렛 효과고 아주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에서 위험이라는 건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고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고요. 수익을 측정할 때는 아까 했던 가중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그리고 위험의 유형이 사, 금, 버, 빈, 유 5가지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은 한 가지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과 나중에 인플레 위험을 더 말씀을 드린다 했고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무튼 그 금융적 위험, 인플레는 나중에 하고요. 사업상 위험은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사 안 되는 거, 시장 위험이라고 그랬죠. 장사는 잘 돼도 망할 수 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그리고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위치 위험, 이런 것들이 사업상 위험이다. 이렇게 사금법인유 이걸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위험에 대한 태도도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위험 회평, 위험 추구형, 위험 중립형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전제한다? 위험 회평을 전제한다. 여러분들의 성향이 위험 추구형이라 할지라도 시험 칠 때까지는 위험 회평으로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위험에 대한 태도도 했고요. 그다음에 수익으로 가서는 이번 순환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절대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은 계산상 나오는 그 가중평균으로 계산되는 수익률이에요. 그거는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다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근데
사람에 따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 아까 계산 문제 할 때 아까 기대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왔어요? 3.4% 나왔죠. 금방 다 까먹었죠. 45%의 확률로 마이너스 4%가 될 수가 있고, 그죠? 또 25%의 확률로 8%가 될 수가 있고, 맞나요? 25%였나요? 몇 프로였나요? 35%의 확률로 8%가 될 수가 있고, 나머지 20%의 확률로 12%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12%가 될 확률은 20%밖에 안 되고, 그 35%의 확률로 8%, 그거는 좀 그럴듯한데, 마이너스 4%가 될 확률은 45%나 되죠. 근데 평균적으로는 몇 프로 나왔어요? 3.4% 나왔잖아요. 자, 이게 여러분이 계산하든 제가 계산하든 요게 뭐예요? 기대 수익률. 자, 요게 요런 투자가 여러분들한테 제시가 됐을 때 모든 사람이 다 투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45%의 확률로 마이너스 4%도 있고 20%의 확률로 12%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3.4%, 평균적으로는 3.4%, 야, 이거 뭐 정기형 금리보다는 훨씬 낫지 않냐? 이렇게 해서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 그래도 혹시 마이너스 4%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마다 위험에 대한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수준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는 사람은 위험을 안고서라도 3.4%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요구 수준이 3.4%보다는 낮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괜찮다고 가는 거죠. 근데 야, 그 정도 위험 부담을 하는데 3.4%밖에 안 되네? 이런 사람들은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요구 수준이 어때요? 더 높죠. 자, 여기서 나옵니다. 지문이 나와요. 위험이 증가할 때 위험을 회피할수록 요구하는 수준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방금 했어요. 요구 수익률은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이 3.4%보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3.4%보다 높은 사람들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요구 수준이. 마음에 안 드니까 속으로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요구 수익률이에요. 할 거야 안 할 거 했을 때 나 그럼 위험해서 안 하겠다. 그러면 3.4%보다는 더 높게 요구하는 사람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위험을 싫어할수록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위험 부담 안으면서까지. 그럼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일수록 요구하는 수준은 높아지는 거예요. 위험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위험을 싫어할수록 높아.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온다고요. 위험 증가에 대해서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익률이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는 거죠. 그건 더 위험 부담을 하는 만큼 더 얹어줘야만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죠. 요구 수익률이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지문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튼 여기 시간을 좀 썼어요. 아무튼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중에 뭐가 더 커야 투자한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요구 수준보다는 높아야 투자를 한다. 근데 위험을 싫어할수록 요구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이런 거요.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을 했고요. 포트폴리오에서는 분산 투자고, 분산 투자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고, 위험을 줄인다고 할 때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줄일 수 있는 위험도 있고 줄일 수 없는 위험도 있다. 줄일 수 없는 위험은 체계적 위험, 모든 투자에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 줄일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을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 자산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개 투자만 놓고 봤을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일시불의 내가계수표, 일시불의 현가계수표, 연금의 내가계수표, 연금의 현가계수표, 이 상황에 따라 어떤 표를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하시라 그랬죠. 현재 금액을 알고 미래 금액을 구하려고 할 때, 한 번뿐일 때는 일시불의 내가계수표에서 찾아야 되고요. 미래 금액을 알고 현재 금액을 알려고 할 때는 일시불의 현가계수를 이용해야 되는데, 매 기간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형식을 연금 형식이라 했고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미래 원리금 합계를 구할 때는 연금의 내가계수가 필요하고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되는 경우에 현재 할인된 합계를 구할 때는 연금의 현가계수가 필요합니다. 이 목돈의 크기를 구하려고 할 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 가유, 순, 전, 후 했어요. 가능층소득, 유효층소득,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
가유순전후 해놓고 가능총소득은 계산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소득이고요.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올 수 있는 소득은 유효총소득이라고 그랬죠. 그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공실이라든가 방은 찾지만 돈 안 내는 사람들, 대손충당금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또는 불량부채충당금이라고 표현해요. 그것 때문에 유효총소득에 차이가 생기고, 유효총소득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부터는 세 단계로 빠진다고 그랬죠. 제일 먼저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순이 되고요. 순전후 이렇게 순서대로 경비 빼고 순, 두 번째가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요 순서대로죠. 경비는 경비인데 영업경비고, 빚은 빚인데 부채 서비스액이고, 원금과 이제 합계로 계산이 되고, 세금은 세금인데 영업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세후가 되고, 그 다음에 빚 갚고 세전, 그 다음에 경비 빼고 순영업소득. 자, 이렇게 계산을 한 후에 투자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자, 투자 분석 기법에는 하래비가 한다 그래서 하래비, 할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 이거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고 5가지밖에 없어요. 3가지는 현가가 다 들어가 있는데 2가지는 현가란 단어가 없어요. 그 2개는 기억해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와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 2가지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데 현가란 단어가 안 붙어 있어요. 근데 순현가, 연평균 순현가, 현가 붙어 있죠. 현가 회수기간 붙어 있죠. 자, 이 5가지 외에는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어림셈법이에요. 할업이 할 때. 어림셈법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는데, 승수는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는가로 번역하라 그랬죠. 그럼 총소득 승수하면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순소득 승수하면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세전수지 승수하면 세전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세후수지 승수, 세후수지로 몇 년 걸리느냐?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총소득, 순소득, 이거는 무슨 투자액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총투자액하고 짝짓기 해야 돼요.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은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고, 세전현금수지나 세후현금수지는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게 승수법이고, 그 역수가 수익률이에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수익률은 높을수록 좋죠. 그 역수인 승수는 작을수록 좋은 거죠. 회수하는 게 짧을수록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역수가 용어가 조금 낯설다 그랬어요. 세후승수의 역수는 세후 수익률로 그대로 가지만 세전승수의 역수는 지분 배당률을 압도적으로 많이 쓴다고요. 지분 배당률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종합환원율이라고 했어요. 그 지분 배당률과 종합환원율이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환원율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종합이란 말이 나올 때 총투자액 나와야 되죠. 지분 배당률이니까 무슨 투자액 나와야 돼요? 지분 투자액, 짝짓기가 일단 돼야 돼. 짝짓기. 그 다음에 이제 총소득 승수의 역수를 총자산 회전율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듣고 그냥 감상만 해도 돼요. 그거 교재 어디 있는지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여기 이제 어림셈법이었어요. 어림셈법. 승수 4가지와 그 역수. 다음에 비율 분석법에는 비대부치에서 대부 비율 해서,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라고 했어요. 남의 거 비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다음에 부채 감당률 했죠. 부채 감당률은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정도로 해석하시고,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부채는 순영업소득이 감당하는 거예요. 부채 감당률은 순영업소득과 부채 서비스액을 짝짓기해서 만드는 비율이에요.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이거는 작을수록 좋다. 이거는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순영소득 위에 있는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하고 짝짓기 하는 겁니다. 분모분자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일단 짝짓기가 된 후에 나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투자 분석 기법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으로 들어가면은 저당 상환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는 뭘 생각하라 그랬어요? 이 도표를 생각해야 되니까 이건 안 할 수가 없네요. 고정금리 이거 생각하라 그랬죠. 변동금리는 같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고정금리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거는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그랬죠.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게 더 대출자에게는 더 불리하고요. 이게 더 유리합니다. 변동금리가. 그래서
고정금리를 요구하면은 변동금리보다는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근데 변동금리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변동금리 치명적인 단점이 뭐예요? 채무불이행 위험, 채무불이행 위험. 차입자들이 금리 상승기에 버티다 못 버티고 자빠진다는 거죠. 그런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걱정이죠. 지금 그렇게 규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대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계부채가 그런 단점이 있죠. 자, 아무튼 고정금리, 변동금리 했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세정식 상환. 원리금균등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일정한 것이고요. 원리금 지불액이죠.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게 뭐고요? 원리금균등이고요. 근데 원금균등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지는 않죠. 원금 상환이 일정하지만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줄어들죠. 요거 차이가 있죠.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은행에 갖다 내야 돼요? 원금균등이 초기에 더 많이 은행에 갖다 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납입을 하게 되면 잔금이 더 적게 남는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이자가 더 적게 돼 있어요, 얘가. 그래서 납입기간 전체 기간 동안에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 총 합계가 더 적은 방식이 원금균등 상환 방식이고, 초기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가 더 빠른 방법이 원금균등 상환이고, 그죠? 초기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은 방법은 원리금균등이죠. 금액이 적은데 이자는 똑같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비교를 많이 합니다. 다음에 저당상환 방법이고, 이게 제가 표시한 거는 이걸로만 표시했지만 사실은 이 속에도 또 있기는 하죠. 원리금 균등 상환은 초기에 이자가 많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이자가 줄어들게 되고, 원금 상환이 얼마 안 되지만 가면 갈수록 원금 상환이 커지게 되고, 그래서 약 3분의 2 정도 기간이 경과해야 원금의 절반을 갚는 거고, 얘는 기간의 절반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갚는 거고. 됐나요? 아, 제가 말씀을 잘못했나요? 네, 저 글씨를 참. 글씨가 그러니까 원리금 보다 원리금 쓰셨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축을 잘 생각해야 돼요.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하다는 의미고요.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어요. 그 지적을 하신 것 때문에 한계를 배운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틀린 게 아니죠. 이제 됐죠? 다음에 저당 유동화라는 개념 했어요. 저당 유동화. 이걸 어떻게 번역하시라 그랬어요? 현금화로 번역하시라 그랬죠. 뭐를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을 현금화한다.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은행이 갖고 있어요. 은행이 저당 잡은 채권입니다. 주택을 저당 잡은 채권을 왜 현금화한다? 돈이 부족하니까 하는 거죠. 돈이 부족하니까. 유동성이 부족이라 그래요. 유동성 부족. 왜 부족하게 돼요? 단기로 조달해서 장기로 운영하기 때문에 현금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현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방법들조차도 쓸 수가 없을 때는 갖고 있는 저당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그것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금화하는 것을 말한다. IMF 때 금융기관들이 많이 쓰러져서 앞으로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온 제도고요. 그다음에 리츠는 뭐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어요? 리츠는 뭐 때문에 도입됐어요? 구조조정하는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됐다 그랬죠.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구조조정을 신속히 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조조정이 더뎌지면은 아예 쓰러져 버립니다. 부실이 점점 더 커져서.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회사들이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동산 투자 회사가 신속하게 많이 설립이 돼야 되죠. 그러려면 각종 혜택도 주고 설립하기 쉽게 해서 그런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터지기는 1997년, 딱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 12월 달에 터졌지만
그 법이 만들어져서 시행한 거는 2008, 2009, 1998, 99, 2000년, 3년, 만 3년을 지난 후에 야 드디어 이제 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게 갑자기 법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습니다. 이 제도적인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제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가 어렵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연구를 거쳐서 예나 전부 다 몇 년 지난 후에 시행이 된 거죠. 그 몇 년 지난 동안에 은행 쓰러지고 기업들 쓰러지고 다 쓰러진 거죠. 그 우선 임시방편으로 한 대책들은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기간 동안은 엄청난 이 피해를 본 거죠. 이미 3년 정도, 만 3년 정도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입된 제도들이 저당 유동화 제도와 바로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그 개발론이나 잡다한 내용들 했죠. 그래서 부동산 이용 활동에 가서는 집약도 개념을 했고요. 개념 한 것만 이제 들으면 두세요. 집약도. 이거는 노자토해서 노동 사용량과 자본 사용량 나누기 토지. 토지가 밑에 있고 그 위에 건물 짓거나 하면은 노동 자본이 많이 투입되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면 집약적 이용, 많이 올라가지 않는 이용은 조방적 이용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침입과 계승, 새로운 용도가 들어오는 거 침입, 완전히 바뀌는 거 계승. 직주 분리, 직주 접근,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되는 현상, 접근하는 현상. 그리고 스프롤 현상,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개발 제한구역을 지정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단어들 좀 봤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론에 가서는 부동산 개발이라는 것은 건물 지어 분양하는 건데 택지 조성도 개발에 포함시키죠. 택지 개발도 있으니까 거기에다 건물 짓는 것까지 해서 개발. 주체에 따른 분류에서 1섹터, 2섹터, 3섹터 이런 것도 있고요. 1섹터가 정부, 2섹터가 민간, 3섹터는 민관 합동개발. 그다음에 유형개발, 무형개발, 복합개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취득 방식에 따라 환지 방식, 매수 수용 방식, 혼합 방식, 신탁 방식. 신탁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서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법시비 했어요. 법적 위험, 시장 위험, 비용 위험 이런 게 있고.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해서 자 이게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부동산 분석을 할 때 GCC 타투 타당성 분석이 제일 중요한 단계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하는 단계인데 그 전에 위의 단계에서 정보나 자료가 수집이 되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 위에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는 세 단계를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라 하고요.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가 산업이라든가 고용 상태, 소득, 교통체계 등등등 전반적을 분석한 게 지역 경제 분석이고요. 그 다음에 시장 분석이죠. 특정 부동산의 수요 공급 분석. 시장 하면 수요 공급 생각하라고 그랬죠. 수급 분석하는 게 시장 분석. GCC 시장성 분석이죠. 자, 어떤 물건이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따지는 거죠. 우리가 어떤 회사가 상품을 개발해서 이게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할 때도 어떤 구체적인 상품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듯이 개발 사업에서도 상품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 개발한 그 부동산이 상품이죠. 그 개발한 부동산이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주변의 다른 부동산에 비교해서 얼마나 잘 임대가 될지 분양이 될지 그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이 시장성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타당성 분석은 구체적 수익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위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현금 수지를 계산해서 수익성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결정을 내리고요. 타당하다면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투자 분석 마지막 거기서는 타당하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경우에 따라 자금이 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중에 못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런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투자 분석 이렇게 했습니다. GCC 타투.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에서는 세 가지 파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서 자부시, 자산 관리, 부동산 관리, 시장 관리. 자산 관리가 에셋 매니지먼트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포트폴리오까지 신경 써야 된다 그랬죠. 소유주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하는 게 에셋 매니지먼트고요. 자산 관리.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이거는 다른 자산의 존재는 신경 쓰지 말고 그 갖고 있는 부동산의 운영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리가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건물 및 임대차 관리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또는 이제 그 부동산만 보고 다른 자산은 보지 않고.
그다음에 시설 관리, 내부 시설 유지 관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내용에서 법경기, 복합 개념에 따라서 법적 관리도 있고 경제적 관리도 있고 기술적 관리도 있다. 그게 항목이 법적 관리에 속하는지, 경제적 관리에 속하는지, 기술적 관리에 속하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체크를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관리의 방식에서 자위호원한다고 했어요. 자가 관리, 위탁 관리, 혼합 관리. 요거 이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는 게 주로 출제가 되고요. 여기 제일 많이 출제됩니다. 다음에 부동산 마케팅. 마지막 주제였죠. 마케팅에서 마케팅 전략에서 주로 출제된다고 했어요. 마케팅은 공급자 주도 시장에서 수요자 주도 시장으로 시장 환경이 바뀌어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그 마케팅 전략에는 시고관해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과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 관계 마케팅 전략 이렇게 있고요. 가장 내용이 많은 것이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 출제도 가장 많이 됐습니다. 자,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서 시장을 일단 세분해야 되고요. S, 세그먼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예요. 세분한 시장 중에서 표적을 정해야 되죠. 타겟을 정해서 ST, 그다음에 P, 차별화. 타겟으로 삼은 시장의 기존의 다른 경쟁사 제품과는 차별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차별화를 할 때는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차별화하지 말고 네 가지를 섞어서 차별화를 하라는 거예요. 4P, 믹스. 그래서 가격 측면에 프라이스, 제품 측면에 프로덕트, 그 P가 그 전부 다 P자로 시작하는 거예요. 가격 측면에서 차별화. 뭐 고가 전략, 저가 전략, 뭐 중고가 전략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프로덕트, P. 그건 제품 측면에, 플레이스, 유통 경로 측면에, 프로모션, 홍보 촉진 측면에서 차별화를 해서 타겟으로 삼은 시장을 점유하라. 공급자 측면에 이런 전략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은 사람을 보라는 얘기죠. 사람을 봐서 저 사람이 지금 심리 상태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캐치를 해서 심리적 접점을 마련하라 그래요. 그래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라. 이게 바로 아이다 원리, AIDA죠. 여기 이제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고요. 그다음에 관계 마케팅 전략은 일회성 거래로 끝내지 말고 앞으로 지속적 관계를 중시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됐나요? 됐죠? 이 복습할 때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십시오. 그러면은 지난 이제 몇 번 들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기억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앞에 남겨놨던 것들을 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에 남겨놨던 것이 뭔가 하면은 46쪽에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론하고 지대론, 도시공간 구조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이론, 46쪽이에요. 이거 안 하고 지나갔었죠? 46쪽이에요.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이 효율적 시장 이론은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이에요, 원래. 우리 부동산 학개론에 주식 시장에서 나왔던 이론이 두 개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가 요놈이고요. 하나가 포트폴리오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하고 요놈은 이제 주식 시장에서 나온 이론인데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자, 주식 시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 생각하면 굉장히 쉬워요. 주식 시장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순간에도 주가가 지금 오르락 내리락 해요. 제 와이프가 방금 문자가 왔었어요. 쉬는 시간에. 자기가 사라는 주식 얼마나 샀니? 왜냐면은 자기가 뉴스 봤다고 내일부터 올라갈 거라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사드 문제도 이제 해결되고 하니까 저게 분명히 올라갈 거다. 사래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 혹시라도 떨어질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사라고 저한테 통장으로 돈 보내준대요. 그래서 많이는 못 사고 제가 간이 작으니까 한 주만 샀어요. 한 주만. 근데 비싼 주예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그거 얼마나 샀냐? 한 주 샀는데 왜 그러니까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막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정보가 뭔 정보인가 반영이 돼 있겠죠. 그게 주식시장의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는 거기에 분명히 뭔가가 정보라는 게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 마음이 편치는 않고 있어요. 아무튼 이 효율적 시장으로는 이 정보가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영되느냐
그렇지 않은 이게 판단 기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가 반영되느냐의 여부로 판단한다고요. 정보가 반영되면 뭐예요? 효율적이에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의 효율성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효율적. 반영되지 않으면은 비효율적이에요. 자, 그런데 정보라는 게 말입니다. 지금 막 발표되는 정보도 있지만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 석 달 전 과거 정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과거에 어떤 회사가 무슨 특허를 출원해서 그것이 앞으로 수익이 괜찮을 거다라고 했던 그때 당시 가격이 이미 올라가 있겠죠. 올라가서 지금 현재 지금 상태의 그 가격은 이미 그게 반영되어 있는 상태의 가격이겠죠. 자, 이러한 이 정보를 과거 정보라 그래요. 과거 정보. 그럼 지금 주가에 이미 그 정보는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막 발표하는 정보 있죠. 막 공표하는 정보. 자, 이것도 만약에 시장에 반영이 된다면, 자, 이것도 효율적이라 할 수 있고요. 과거 정보가 지금 이미 반영돼 있다면 그것도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정보가 반영되면은 다 어떻다?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 효율성의 정도가 달라요. 50년대, 60년대 전에 보세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하거나 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뭐 라디오로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공고문 있죠. 또는 관보, 옛날에도 관보는 있었어요. 그런 걸로 이렇게 정책을 발표하고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라디오 있는 집도 많지도 않고 무슨 공고문을 붙여봐야 한자로 붙이고 글 모르는 사람 잘 모르고 그 정보가 시장에 반영되려면 이 말이에요. 한참이 걸리겠죠. 정보가 공표된다고 해서 바로바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실적으로도 지금 요즘도 그럴 수 있죠. 요즘도 정부가 무슨 정보를 이 정책을 발표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로 아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대체로 요즘은 무슨 정책을 발표하면 대체로 곧장 가격에 반영되는 게 보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거보다는 지금이 정보가 반영되는 속도는 훨씬 더 빠르고 효율성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의 정도를 달리 봐요. 효율적이긴 한데, 자, 과거 정보가 반영이 돼 있다면 현재 공표 정보까지 반영돼 있다면 이것만 반영돼 있는 게 아니고 이것까지 반영돼 있다면, 자, 이거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적이다. 반영돼 있으니까. 이거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효율적이다. 근데 어떤 게 더 효율적이다. 여기까지 반영된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이 표현을 할 때 얘를 약성 효율성 그래요. 약성 효율성. 효율적이긴 한데 효율성의 정도가 어떻다? 약하다. 근데 여기까지 반영되면 효율성의 정도가 조금 더 강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공표 정보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회사 내부 정보요.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는 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가능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게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럴듯해 보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 있다면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이 미리 주식을 사서 차액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내부 정보 이미 반영되어 있는데. 내부 정보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이미 다 올라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내부 정보를 가져와 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내부 정보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아직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얘기는 아직 가격에는 반영 안 돼 있다는 얘기지. 현실적으로는 내부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서로 이 뒷돈을 줘서라도
부정을 저지르고서라도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미공표 정보가 반영되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상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정보까지도 반영되어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개념상으로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있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시장을 강성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가장 이건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장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럼 현실적으로는 여기까지 가능할 수가 있다고 해요. 요거를 준강성효율적 시장이라 그래요. 현실은 어디까지 가능하다? 준강성효율적 시장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근데 그것마저도 시대나 장소에 따라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예, 한 5, 60년 전에 우리나라는 어디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런 쪽에 가깝다고 봐야죠. 지금은 좀 이쪽으로 좀 많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됐나요? 자, 현실적으로 이런 시장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자, 일단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는 이렇게 요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뭐 인문 과정이니까 정보가 반영되면 효율적이고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고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정보가 반영되느냐에 따라 약성, 준강성, 강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는 준강성까지만 가능하다. 됐나요? 자,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입지론 하는 거 있죠. 자, 여기서부터는 좀 시간을 달리해서 하겠습니다.